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현장 관리자로 일했고, 저는 동네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 들고 출근하는 남편,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 저,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심히 살았지만 그동안은 늘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똑같아.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남는 건 없고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한 게 전부였으니까요. 32평 아파트 하나 사는데 10년이 걸렸죠. 그것도 대출금 다 갚는데 또 20년이 걸렸고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다닐 때 우린 근처 산이나 가는 게 고작이었어요. 백화점 명품관은 구경도 못 해봤고 아울렛에서 세일하는 옷이나 겨우 사 입었죠. 외식이라곤 한 달에 한 번 동네 삼겹살집 가는 게 전부였고요. 여보, 우린 언제쯤 유럽 여행 한번 가볼까?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하면 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꿈 같은 소리야.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들 결혼 자금부터 모아둬야지. 어쨌든 뭐 먹고 살 정도는 되니 감사하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속으로는 늘 원망스러웠답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수억 원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속이 쓰렸고 부동산 프로그램에서 강남 아파트 시세 이야기 나오면 한숨만 나왔죠. 왜 우리는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야 하나? 왜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한테도 늘 이런 말을 했죠. 넌 우리처럼 살지 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야 돼. 안 그럼 평생 고생이야. 그런데 몇 년 전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새벽 6시에 전화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현장에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저도 잠이 확 깼죠. 여보세요? 부장님. 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죠. 25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그 회사가 구조조정한데 50대 이상은 다 정리해고 대상인가 봐. 25년, 25회를 바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부도 위기라면서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의 눈물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회사가 나쁜 거지. 위로는 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어요. 50대 초반에 실직하면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고 퇴직금도 생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25년을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죠. 역시 성실한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이야.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학원 강사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후 남편은 한 달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딴 생각만 했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절망과 우울의 늪에서 온 가족이 헤매고 있던 그때 집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순자님 앞, 법무법인 한빛. 발신인을 보니 낯선 법무법인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봉투를 뜯었는데 상속? 뭐?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보, 이리 와봐. 방에서 나오지 않던 남편을 불러냈죠. 편지의 내용은 즉 돌아가신 친척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저희 남편이 지정됐고 현금 40억 원 및 토지 시가 60억 원 상당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친척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가족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었던 분이었죠. 명절 때 한두 번 뵌 게 전부였는데 이게 진짜야?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 가보자. 다음 날 곧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최원성님은 직계가족이 없으셔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최고모님께 전 재산을 상속하신다고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왜 저희한테? 유언장을 토대로 하면 평생 혼자 살았지만 언제나 집까지 찾아와 인사해준 그모가 고마웠다.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안쓰러웠는데 내 재산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저희는 서로를 꼬집어 봤어요. 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던 저희에게 1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으니까요. 인생 최악의 순간에 이런 기적이.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죠. 25년간 다닌 직장에서 쫓겨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여보, 이게 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야. 하늘이 알아준 거야. 아니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단 절반은 안전하게 투자하자. 나머지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거야. 유산의 절반은 정말 안전하게 투자했어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25억에 샀고 나머지는 우량 배당주에 나눠서 투자했죠. 매달 월세 수입과 연마다 배당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게 됐죠. 이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검소하게 살자. 이 돈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순간부터 저희의 인생관은 180도 바뀌었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원망만 하던 제가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알아준다고 믿게 됐으니까요. 거액을 상속받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더 알뜰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여보, 이제 벤츠나 한 대 살까? 남편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욕심내지 말고 전처럼 비슷한 형편으로 살자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유산과 재산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는 더더욱요. 엄마, 아빠 정리해고 당한 후로 아직도 상심이 크지? 좀 괜찮아?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도 저희는 연기를 했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엄마 학원 월급도 있고. 그래도 내가 좀 도와드릴까? 괜찮아. 네 돈은 네가 모아. 나중에 결혼자금 필요할 텐데. 사실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죠. 갑자기 큰 돈 생겼다고 알면 일 안 하고 놀 수도 있잖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남편도 동의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성실하게 일했고요. 야근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서 리포트 쓰고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그냥 말할까? 안 돼. 조금만 더 참자. 때가 오면 알게 될 거야.
삶의 여유가 생긴 이후 우리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무료 급식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배식 봉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만났죠. 하루 한 끼 무료 급식으로 연명하는 어르신들,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는 가장들, 저희처럼 그분들에게도 기적이 오길 바라며 봉사했어요. 순자씨, 매주 오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급식소 봉사팀장님이 늘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죠. 어머, 순자씨, 이번 주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 중에서 최 사장님은 강남에서 유명 예식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그런 큰 사업하는 분 같진 않았죠. 늘 수수한 차림에 손수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까지 하셨으니까요. 근데 저와 비슷한 이유로 봉사를 시작하셨고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비슷해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최 사장님은 절 보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순자씨는 진짜 부자네. 마음이 부자야. 아이고 무슨 부자예요. 저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봉사 온 게 쉬운 일 아니거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1년 넘게 함께 봉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순자씨 아들은 뭐하니? 증권회사 다녀요. 애널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똑똑한가 봐. 결혼은 했고. 아직이에요. 32살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요. 최 사장님 덕분에 다른 인맥이 생겼어요. 최 사장님이 속한 봉사활동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멤버들이 하나같이 대기업 임원 출신, 의사, 교수였죠. 다들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검소했고 봉사에 열심이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내는 법이야. 최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던 중 작년에 아들이 갑작스러운 통보를 해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실 늘 아들 결혼 자금을 모아둬야 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아들은 결혼은 돈 없으면 불행만 더한다며 여태까지 쭉 비혼주의를 고집하던 녀석이었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호텔 웨딩 플래너야. 정말 예쁘고 똑똑해. 그리고 아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이었죠. 그 사람이랑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좋다면 우린 너무 환영이지. 그래, 언제 데려올 거니?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고 할게.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지만 훗날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상상도 못했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아들이 일부러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가장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죠.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그렇다고 너무 잘 차려입지도 않으려고 신경 썼어요. 딱 평범하게. 엄마 아빠 여기야. 아들이 손을 흔들었고 옆에는 정말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 누가 봐도 도시적인 세련된 녀석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하연이라고 해요. 어머 정말 예쁘시네. 우리 아들이 복이 있구나.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계산적인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상대를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말이에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눈빛을 알아보는 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괜찮게 흘러가던 중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죠. 하연 씨는 호텔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호텔 웨딩팀에서 플래너로 일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이네. 결혼식 많이 받겠구나.
그럼요. 하루에도 몇 건씩 보니까요. 그런데 하연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건설회사 다녔어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죠. 아, 그러시군요. 혹시 어느 회사? 그냥 중견 건설사예요. 현장 관리 일을 했었죠. 그때 아들이 무심코 말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아빠가 요즘 일 그만두시고 봉사활동 다니시느라 바쁘셔. 그러자 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아, 아버님이 은퇴하셨나 봐요? 아니, 사실은 아들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괜찮아, 숨길 것도 없지.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죠. 작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어. 구조조정으로. 그 순간 하연이의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보였어요.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서 당황과 실망이 그대로 드러났죠.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위로의 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 대화가 뚝 끊겼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하연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15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괜찮아, 기다려봐. 제가 아들을 진정시켰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그 15분 동안 하연이가 뭘 했을까? 아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겠죠? 남자친구 아버지가 백수래 하면서요. 드디어 돌아온 하연이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였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요? 힘들면 그만 일어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디저트도 못 먹고 자리를 마무리했죠. 주차장에서 헤어지는데 하연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만나 뵈어서 좋았습니다. 또 뵐게요. 하지만 그 또 뵐게요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죠. 돌아온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봤지? 그의 표정. 봤어. 정리해고라는 말 듣고 완전히 달라지더라. 불안하네.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하연이가 오늘 좀 이상했지?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글쎄, 뭐 정말 어지러웠나 보다. 아니야, 내가 아빠 정리해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실수했어. 아들의 목소리에 자책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그게 왜 실수야? 숨길 일도 아닌데 뭘. 그래도 하연이가 뭐라고 생각할까? 그 아이는 뭘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설마 우리가 아들 부부에게 기대할까봐 겁이 난 걸까요? 그 태도의 변화를 알기 위해 평범한 척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씁쓸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과 하연이 사이가 전보다 뜸해졌대요. 아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연이 쪽에서 저희랑 함께 만나자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번에 만남을 빨리 파투낸 게 죄송해 커피라도 마시고 싶다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아이가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번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였어요. 전보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실례했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버님이 정리해고 당하신 후로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때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버님 연금은 언제부터 나오세요? 글쎄,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둘러대자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겠네요? 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
월급은 괜찮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됐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럼 다른 자산은요? 아파트 말고 다른 건 없으세요? 글쎄, 별로 없는데. 남편이 대답하자 하연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죠. 오빠, 우리가 결혼하면 아무래도 부모님 생활비도 좀 보태드려야겠네. 그야 상황 봐서. 부모님은 아직 벌이가 있으시잖아. 나도 부모님 계시잖아. 우리가 두 집 다 책임지긴 좀 버거울 것 같아서 미리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희는 반반 결혼할 거예요. 각자 번 돈은 각자 쓰고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짐이 될 거라고 단정짓는 말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쓰렸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사실 친구들 보니까 시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원비다 뭐다 해서 매달 몇백만 원씩 나가는 집도 있고. 하연이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늘어놨어요. 마치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못 박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애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그러게, 벌써부터 선긋기하네.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저런 애를 좋아하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다 안 보이는 법이지. 정말 그랬어요. 아들은 하연이의 그런 모습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죠. 오히려 하연이가 현실적이어서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하연이의 탐색은 계속됐어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 집안 형편을 샅샅이 파악하려 했죠. 오빠, 부모님 적금 같은 건 있어? 보험은? 병원비 나와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했다더군요. 뭐 그냥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라고 하면서요. 저희가 하연이를 만난 지 2달 후쯤 됐을 때였어요. 집에 놀러온 아들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하연이가 아들 회사 동료들한테 우리 집안을 캐물었다는 거예요. 하연이가 회사 회식 자리에 꼈거든. 그때 동료들한테 물어봤대. 오빠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빚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아파트 시세도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대. 등기부 등본도 떼어본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미치겠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굴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조사하고 다녔다니. 이젠 이 만남을 부모로서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아들이 야근한다고 해서 자취방까지 저녁 반찬을 좀 갖다 주러 갔어요. 집 앞에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비실에 맡기려고 건물에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서 하연이를 봤어요. 친구로 보이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진짜 짜증나. 시부모가 완전 빈털털이야. 너무 놀라서 멈칫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계속 들었죠. 아빠는 백수에 엄마는 학원 강사래. 재산이라곤 낡은 아파트 하나뿐이고. 정말? 그러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면 어떡해? 뻔하지. 병원비다 뭐다 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그래도 오빠는 괜찮으니까 시부모만 잘 차단하면 돼. 명절에도 가지 말고 용돈 같은 것도 절대 주면 안 돼.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연이는 저를 못 봤겠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계산하고 있었다니.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역시나 화를 냈죠. 당장 아들한테 말하자.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잠깐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뭘 더 기다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안 들을 거야. 괜히 우리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 날 밤 뜻밖에도 아들이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아. 하연이가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망설이는 거. 그리고 하연이가 무례할 정도로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집착하는 거. 아들도 이미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그래도 난 하연이를 사랑해. 그게 다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아.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조바심 나고 두려운 마음에 그러는 거야. 넌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하니? 머리론 실망스러운데 마음이 안 따라줘.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하연이도 날 사랑해. 단지 현실적인 문제 그것뿐이야. 요즘 다들 그렇잖아. 그래. 조금만 더 만나볼게. 하연이도 변할 수 있잖아. 우리 집이 가난해도 날 선택해줄지도 모르잖아. 그런 아들을 보며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젠 정말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래, 좀 더 만나보렴. 엄마 아빠도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난 그 아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속물적인 거야. 만약 우리가 자산을 밝혔었다면 태도가 달라졌겠지. 그리고 이후에 분명 우리 것을 탐하려 할 거야. 그래, 더 이상 나도 이대로 못 보겠어. 그런 아이와 만나면 우리 아들이 불행해질 거야. 일주일 후 하연이 쪽에서 먼저 상견례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들 말로는 하연이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만큼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대요. 저도 직감했죠. 우리 형편을 다 파악한 하연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하려는 거라고요. 상견례를 앞두고 남편과 단단히 약속했어요. 우리 재산 이야긴 절대 하지 말자. 끝까지 그들이 뭘 원하는지 보는 거야. 그래, 입 꾹 다물고 있을게. 억울해도 참는다. 상견례 당시 처음 만난 하연이 부모님은 겉보기에는 점잖아 보였어요. 그 아버지는 퇴직한 중학교 선생님, 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전 늘 그게 걱정이에요. 하연이 어머니가 첫마디부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고생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죠.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연이가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좋은 집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성실하니까. 남편이 말하려 하자 하연이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신혼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그러게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형편이신지. 하연이 어머니가 은근슬쩍 우리 주머니 사정을 떠봤어요.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아시다시피 남편이 작년에 정리해고 당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하연이 부모님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아, 그래요? 정리해고 요즘 참 어렵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때 하연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연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애들이 반반 결혼하겠다는데 전 솔직히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고 각자 부모 각자 책임지고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남자가 기본은 해줘야죠. 집이랑 생활비 정도는 말이에요. 하연이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 생각으론 남자가 가장 역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지만.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우리 딸이 시집가서 시부모 부양하느라 고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각자의 노후는 각자가 준비하는 게 맞죠. 옆에서 하연이가 엄마 아빠! 라고 했지만 그것도 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속으론 부모님 말에 100% 동의한다는 게 눈빛에서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혹시 나중에라도 우리 딸한테 경제적으로 기대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하연이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왜 자식한테 손 벌리겠어요?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 하연이한테도 우리는 손 벌릴 생각 없다고 누차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재확인하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다니요. 상견례는 그렇게 불편하게 끝났어요.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고 우리는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딸 시집 보내서 한몫 보려는 거야. 우리 아들 직업 보고 딸을 시집 보내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실망한 거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야. 상견례 이후 예상했던 대로 하연이가 결혼을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왜 갑자기 그래?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게 많아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한 아들은 불안해하면서도 하연이를 설득하려 했었대요. 하지만 하연이는 계속 망설였죠. 며칠 후 아들이 친구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술을 왕창 먹곤 저희 찾아왔어요. 아들과 하연이가 같이 아는 대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하연이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하연이가 다른 선보러 다닌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 시집이 너무 가난해. 시부모가 집만 될 것 같아? 차라리 조건 좋은 집 아들 찾아볼까? 하고 그 말을 하면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다른 집은 부모가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우리가 재산을 숨긴 걸 모르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미안하지만 그게 지금 부모한테 할 소리니?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이라도 마련해가면 하연이 마음이 바뀔 거예요. 아들아, 돈으로 붙잡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야. 엄만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연이를 사랑하는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하연이를 잃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녔죠. 연봉 증명서 떼어왔어요. 최대한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마련할 거예요. 그런다고 그 여자 마음이 돌아올 것 같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아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이런 꼴까지 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밝히겠어요? 여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봐야 해.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알어. 나도 가슴이 찢어져.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또 그 여자한테 가서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럼 그 여자가 돈 보고 다시 매달릴 거고. 그것도 그렇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황에선 하연이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서 아들이 스스로 마음을 접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 하연이가 다시 만나자고 해. 아들이 기뻐하며 전화했죠.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내가 하연이한테 편지 썼거든. 진심을 담아서. 그게 통했나 봐. 하지만 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건 따지던 애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리 없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나였어요. 뒤에서 알아보니 하연이가 그동안 다른 선을 몇 개 봤는데 다 퇴짜를 맞았더라고요. 아마도 본인 조건에 비해 상대의 조건만 너무 따지고 속물적인 면이 커서 그런 거였겠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성격도 좋으니 고민되었겠죠. 게다가 새로 만나면 또 몇 개월 연애해야 하고
이러다 노처녀 되느니 차라리 아는 사람이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요? 그 사정을 모르는 아들은 하연이의 말에 홀랑 넘어간 거죠. 오빠, 내가 너무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 하연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조건보다 사랑이 중요하지. 미안해. 아들은 그 말에 감동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순진한 우리 아들. 엄마, 역시 사랑은 이기는 거야. 하연이도 진심을 깨달은 거야.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젠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죠. 그래, 잘됐다. 다시 잘 만나보렴. 다음 날 하연이가 아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화해의 의미로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대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하연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인사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굴었죠.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게 당연하지. 저녁을 먹으면서 하연이는 계속 아들 눈치를 봤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감칠맛이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열심히 아부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우습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본색은 숨길 수 없었죠. 거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파트가 아담하네요. 오래돼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그 아담하다는 표현에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냥 살만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제가 대답하자 하연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오빠랑 결혼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분명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죠. 그날 밤 하연이가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어요. 봤지? 여전해. 겉으로만 사랑 타령하고 속으론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 그래. 이제 정말로 시작해보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우리는 하연이의 진짜 본색을 끝까지 드러내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어요. 본격적인 거지 연기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먼저 우리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도시 외곽 뒷골목에 있는 곰팡이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죠. 월세 30만 원짜리 정말 열악한 곳이었는데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3개월치를 미리 냈어요. 아들한텐 뭐라고 하지?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자. 집 날리고 여기서 산다고. 며칠 후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 달려왔죠. 우리는 미리 준비한 반지하로 아들을 데려갔어요. 여기가 지금 사시는 곳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좁고 어두운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보이고 습기로 벽지가 들뜬 곳을 보며 충격을 받은 게 역력했죠.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거든. 그 돈으로 네 결혼자금 보태주려고. 근데 하필 우리가 머물 곳으로 계약한 곳이 사기 매물인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해봤자 소용없대. 이미 그 사람은 잠적했고.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제 탓이에요, 엄마 아빠. 이게 다 저 때문에. 괜히 어린애처럼 투정 부려서 엄마 아빠가 집까지 팔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욕심 부렸지.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라도 지낼 곳 있으니 다행이야.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날 아들은 하연이한테 이 사실을 말했나 봐요. 다음날 하연이가 아들과 함께 왔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연이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경악과 실망, 그리고 역겨움까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너희한테 뭘 받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하연이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이런 집안에 시집 가도 되나?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습기도 많고 햇빛도 안 들고. 익숙해지면 괜찮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 하연이는 10분도 안 돼서 나가자고 했어요. 오빠 나 좀 답답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모르지만 인사도 없이 그대로 집에 갔더라고요. 이대로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반지하 작전 이후로 하연이가 또다시 결혼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불안해했고요.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어. 남편과 상의 끝에 더 극단적인 연기를 하기로 했죠. 어느 날 오후 하연이가 친구들과 어느 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다는 정보를 아들한테 들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했죠. 낡은 운동복에 찢어진 운동화, 그리고 폐지 수레까지 빌렸어요. 정말 폐지 줍는 할머니로 변신한 거죠. 역 근처를 폐지 수레를 끌고 다니다가 드디어 하연이를 발견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죠. 어머 하연아! 제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갔어요. 하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하연이는 짧게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하연아, 잠깐만. 내가 요즘 이것도 하고 있어. 운동도 되고 돈도 되고 좋더라. 나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 너랑 홍준이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러 폐지 수레를 보여주며 말했죠.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친구 한 명이 물었어요. 아, 그냥... 하연이가 말을 얼버무리는데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죠. 어? 설마 예비 시어머니 아니야? 순간 하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야, 그냥 아는 분이야. 가자. 하연이는 저를 모른 척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뒤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야, 방금 그 할머니 폐지 줍던 사람 아니야? 맞아. 근데 왜 너한테 인사해? 그냥 동네에서 본 사람이라니까. 별로 안 친해. 하연이가 거짓말하는 게 다 들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오늘 역에서 하연이 만났어? 어? 우연히 마주쳤는데 왜? 하연이가 엄마가 폐지 줍는 거 봤다고. 아, 그래. 요즘 운동 삼아 하고 있어. 앉아만 있으면 몸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왜 그런 일을...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일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돈도 좀 되고. 그날 밤 하연이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오빠, 우리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결혼하는 대신 꼭 지켜줘야 할 조건이 있어. 놀랍게도 하연이가 결혼하겠다고 했대요. 이미 나이도 있고 다른 선택지도 없으니 결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그 조건이 문제였어요. 모든 가족이 모여야 해. 우리 부모님도 오실 거야. 그렇게 해서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하연이네 집이었죠. 들어서자마자 하연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녹음기까지 꺼내놓더군요. 이건 뭐야?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죠. 각서예요. 저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아서. 하연이 부모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답니다. 서로를 위해서죠. 각서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첫째, 부모님은 저희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명절에 부모님 댁 방문은 한쪽이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가지 않기로 한다. 셋째, 노후에 아프시거나 돈이 필요해도 저희를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들었죠. 넷째, 손자가 태어나도 보여달라는 걸 의무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섯째,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일체 없으며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섯째, 부모님의 병원비, 요양비 등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한다. 하연이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하셔야 결혼하겠습니다. 하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이걸 각서까지 써야겠어? 아들이 항의했지만 하연이는 단호했죠.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두 집 다 부양할 수 있어? 오빠 부모님은 재산도 없고 연금도 없잖아. 하연이 어머니까지 나섰어요.
맞아요. 우리 시대와 달라요. 각자 노후는 각자가 준비해야죠. 젊은 애들한테 짐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폐지 줍는 시어머니를 둔 집에 시집 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 순간 정말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이건 녹음해서 법적 증거로 남길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연이가 녹음기를 들어 보였어요. 저희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죠.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자리를 엎진 못하겠더군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서명할게. 늘 말했듯 우리는 짐이 될 생각 없으니까. 하연아, 우리에게도 그 녹음본 보내주렴. 남편이 어떤 생각이 있을 거로 생각해 결국 저도 그 치욕적인 각서에 서명했어요. 하연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각서를 챙겼죠. 이제 됐어요. 오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자. 하지만 하연이는 몰랐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때가 됐어. 당신이 내일 가줘. 괜히 부부가 다 나서면 소문이 너무 크게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알아서 잘 정리해줬으면 해. 그날 밤 남편은 최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부탁드린 대로 내일 와이프가 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럼 며느리는 혼을 내줘야죠. 각서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 네, 어머님. 하연이 목소리가 시큰둥했어요. 이제 각서도 받았으니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식장 예약은 했니? 아직이요. 이제 홍준 씨랑 알아보려고요. 그래? 그럼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식장 한번 볼까? 우리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 오늘 당장요? 게다가 어머님 지인이요? 어디? 더 스타 웨딩홀이라고 한번 구경만이라도 해보자. 전화기 너머로 하연이가 숨을 싹 들이키는 게 들렸어요. 더 스타 웨딩홀이요? 거길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더 스타 웨딩홀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비싸고 호화스러운 예식장이었거든요. 아마 하연이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 봉사활동하면서 알게 된 분이 운영하셔. 구경만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근데 거긴 너무 비싼데요. 어머님이 보태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구경은 공짜잖아. 한번 가보자. 하연이도 결국 동의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아이가 늘 꿈꿨을 로망의 장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웨딩홀 앞에서 만났어요. 아들은 일이 있어 늦는다고 해서 저랑 하연이가 먼저 만났죠. 하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꾸미고 나왔더군요. 와, 정말 멋있다. 건물 앞에서부터 하연이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 김순자입니다. 네, 김순자 여사님.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사님? 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죠. 그때 최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어머, 순자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포옹하는 모습을 하연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분이 며느님 되실 분이구나. 어머, 정말 예쁘시네. 안녕하세요. 하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자, 이리 오세요. VIP 룸으로 안내할게요. VIP 룸으로 가는 길에 직원들이 줄 서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본 하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VIP 룸에 들어가니 이미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봉사 모임 회원들이었죠. 오늘 봉사활동 모임 회식을 최 사장님이 홀에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일부러 예식장 투어를 잡은 거였어요. 선뜻 최 사장님도 좋다고 해주셨고요.
아유, 승자씨 오랜만이야. 이분이 그 유명한 매달 1,000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이죠? 어머머, 며느님 되실 분이 이렇게 예쁘시네. 하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잠깐 비틀댔어요. 어머니가 1,000만 원을 기부하신다고요? 그래, 사실이야.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히 온 모양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몇 년 전에 유산을 상속받았어. 합쳐서 100억이 넘지. 그 정도 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주변 사람들을 번갈아 봤죠. 근데 왜 숨기신 거예요?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지. 최 사장님이 거들었어요. 승자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도 매주 봉사활동 나오시고 검소하게 사시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어려운 이웃 돕는데 1억 기부하신 것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회원들이 한마디씩 했어요. 하연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반지하도 폐지 줍는 것도 네 진심을 보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어. 그리고 다행히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봤지. 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연이, 너 우리 아들 회사 사람들한테 시부모 재산이 얼마냐, 빚은 없냐고 캐물어봤다며? 게다가 친구랑 이야기 나누면서 시부모가 완전 빈털털이야.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릴 게 뻔해. 시부모만 잘 차단하면 되라고 하던 것도 다 들었지. 게다가 내가 폐지를 주우니 일부러 모른 척 지나쳤고 모르는 할머니라고 둘러댔잖아. 하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이건 그리고 어제 받은 각서? 전 어제 하연이가 쓴 각서를 가방에서 꺼내 들었어요. 저희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이 말까지 했으니 여태껏 내가 듣고 본 게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겠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어요. 세상에, 시부모한테 그런 각서를 받았다고? 아우, 정말 천하에 몹쓸 사람이네. 하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반박 못하겠지? 전부 네가 한 말이니까. 설마 변명이라도 할까봐 자료도 다 준비해놨어. 그러자 하연이가 당황해서 크게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예요. 절 속였잖아요. 가난한 척하면서 절 시험한 거잖아요. 뭘 속였니? 우리가 가난한 척한 게 불법이니? 재산을 숨긴 게 죄가 되니? 최 사장님이 나섰어요. 그보다 더 큰 사기는 따로 있죠. 사랑한다면서 상대방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돈만 따진 것, 그게 진짜 사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맞아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요. 돈 앞에서 사람 본색이 드러난다더니.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사랑한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봤니? 그러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하연이는 이제 아들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죠. 오빠, 이건 오해야. 난 정말 오빠를 사랑해. 그럼 왜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한 거야? 그건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난 정말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현실? 네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 결국 돈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난 정말 널 사랑했어. 네가 결혼을 재면서 나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시험하려 들 때도 난 그래도 너랑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 근데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직업과 조건을 사랑한 거였어. 난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죠. 완전히 궁지에 몰린 하연이가 계속 매달렸어요. 홍준씨,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도 이제 알았잖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어요. 늦었어. 나도 너무 늦게 알았고. 하연이는 결국 울면서 나갔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파혼이 결정된 거죠. 저는 봉사활동 모임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뒤
아들과 함께 룸을 빠져나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왜 무릎을 꿇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원망했고 그런 여자한테 속았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으니 엄마 아빠도 여태껏 비밀로 해주신 거겠죠. 일어나, 이제 됐어. 남편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우리가 재산을 숨긴 건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 네가 지금처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던 거야. 그리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랬고. 제가 덧붙였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와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 이제야 철이 들었구나. 하연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한동안 아들에게 연락했대요.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이젠 정말 깨달았다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마 본인이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을 맞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1년 후 아들은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의 조건을 비밀로 하고요.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죠. 어머님, 아버님, 전 돈이 많고 적건 상관없어요. 그저 화목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 진심을 알기에 우리도 우리의 사정과 배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그 이후 아들과 그 친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어요. 식은 소박하게 올렸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죠.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홍준 씨가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사랑 저희가 함께 보답할게요. 지금 우리는 새 며느리, 막 태어난 손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면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있죠. 돌이켜보면 돈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세요. 상대가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세요. 그게 훗날 나를 대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떠난 신뢰와 사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기적이 있기를.